안녕하십니까.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국내 머신비전 대표 기업인 화이스텍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비즈는 화이스텍과 함께 6월, 9월, 10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머신비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등 수많은 산업 현장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면서 제조 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조명, 렌즈,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품인 카메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카메라 사양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스텍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웨비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머신비전 카메라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선정에 필요한 카메라 해상도, 그리고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머신비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웨비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른쪽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화이스텍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웨비나 중간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설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화이스텍과 두비즈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스텍과 함께 하는 두비즈 웨비나 1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머신비전 카메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이스텍의 전문가분이시죠. 최원석 과장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화이스텍 최원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스텍 영업 4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원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필드 영업을 직접 이제 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머신비전 업계에는 한 어느 정도 근무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만 10년 됐고요. 이제 11년 차 되고 11년 있습니다. 차요? 네. 베테랑이시네요, 거의.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이 좀 업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머신비전에 대한 그 관심이나 아니면 그런 니즈,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사실상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편중돼 있었었는데, 뭐 지금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이런 쪽도 많이 시장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 약했던 분야들 이제 뭐 농수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비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게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근데 확대가 되는 만큼 경쟁도 같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국내 이제 머신비전 시장을 보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약간 이런 산업 쪽에 이제 편중돼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분야로 머신비전 시스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글로벌 머신비전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이제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성장 동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AI 기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분야로의 머신비전 기술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머신비전이 스마트 제조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스마트 카메라 시장도 2022년도에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해요. 약 36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 시장이 이제 2031년까지 보니까 9.4%, 이제 매년 이거 9.4%씩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2031년에는 시장 규모가 한 78억 정도, 네. 한 8조 정도의 이제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머신 비전 시스템이 산업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네.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카메라라든가 렌즈, 뭐 조명 이런 시장들도 같이 커지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동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머신 비전 시장의 동향 중에 이제 중요한 동향이 이제 오늘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 시장도 상당히 치열하죠. 네, 네. 아주 치열한 상황이죠. 네. 근래도 시간이 갈수록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카메라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그죠? 네. 그리고 화이스텍이 다양한 이제 글로벌 업체의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한 몇 개 정도 업체 브랜드 카메라는 메인으로 총 3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2D 카메라만 봤을 때요. 이제 3가지 정도를 취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각 파트별로 렌즈, 그래버, 조명 이런 식으로 다 또 각기 다른 메이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3가지 브랜드면 그 브랜드 안에 그 브랜드 업체에서 취급하는 그 제품들 네. 모델들도 상당히 다양하죠. 네. 각 브랜드들마다 너무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카메라 선정을 위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알려드릴 거지만 그렇게 이제 사실 이게 뭐 딱 내가 원하는 거를 선정을 하기까지 좀 이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건 이게 정확하게 답이 하나가 딱 나올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를 좁혀서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새로운 혁신 기술들, 어쨌든 카메라의 핵심은 또 센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센서가 이제 고품질 센서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그죠? 시그널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카메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상도라든가 이제 크기, 그리고 속도, 색상,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가격까지 해서 이제 수천 가지 모델이 네.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화이스텍에서 취급하는 세계 브랜드만 해도 엄청난 그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모델들을 학습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머신 비전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오늘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실 이제 카메라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노출 시간이나 인터페이스 등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정도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세부적인 더 많은 사양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1차 선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2차, 3차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라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몇 가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시면 이제 어떤 사양서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보고 대충 내가 원하는 게 그렇죠. 이거에 부합한다, 안 한다 정도의 판단은 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석 과장님이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적합한 카메라 선정을 위한 기초 지식이라는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적합한 카메라 선정을 위한 기초 지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카메라를 저희가 어디 고객사를 실제로 만나러 가도 뭐 카탈로그나 이런 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카탈로그 안에 너무나 많은 모델들이 있어서 사실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저희가 물론 뭔가 방문해서 소개차 뭔가 하나를 드리긴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가 사실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시는 사양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전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사양을 추려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 비전 카메라도 결국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 DSL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져보셨으면 좀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머신 비전 카메라를 사용해보지 않았고 광학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오늘의 발표 레벨을 마쳤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음에 진행 예정인 심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머신 비전 카메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년 전에 많이 사용한 제품들은 이제는 뭐 단종되었거나 현재는 아주 비주류이고요. 효율이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해상도를 시작으로 해서 프레임 레이트, 노출 시간, 인터페이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카메라 사양 선정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최근에 이제 머신 비전 카메라를 보면 이제 비저블, 뭐 NIR, 네네. 뭐 SWIR, 뭐 이런 등등의 뭐 단파 적외선, 뭐 네. 적외선, 뭐 비저블이면 이제 가시광이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많이 나뉘잖아요. 네. 나뉘는데 오늘 이제 지금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뭐 노출 시간, 뭐 인터페이스 이런 등등등은 네. 이런 카메라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인 거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단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카메라를 소개를 할 때는 비저블, 가시광대가 네네. 기본이고요. 이제 SWIR이라던가 UV라던가 이런 네네. 가시광대를 벗어나는 파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다른 라인업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그쪽 카메라들은 선택지 자체가 많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들이 제공하는 사양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카메라들도 저기 나오는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노출 시간, 뭐 인터페이스 이런 등등등 네네.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양을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카메라 해상도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예, 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센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DSLR이나 핸드폰 카메라의 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핸드폰 카메라보다는 좀 더 크기가 크고 DSLR보다는 작습니다. 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최적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 이미지는 일반적인 머신 비전 카메라의 센서가 보이게끔 이제 정면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이 카메라로 예를 들어 이제 PCB 기판을 본다고 하면 렌즈를 통해 특정 영역을 이제 보게 되겠죠. 가운데 이미지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특정 영역을 FOV라고 부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가면 점이 모여서 면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픽셀이라고 부르고 이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센서가 됩니다. 카메라 해상도라 함은 센서에 모여있는 픽셀의 총 개수입니다. 오메가 카메라라고 하면 말 그대로 500만 개의 픽셀을 가진 카메라이고요. 가로에 2448개 픽셀, 그리고 세로에 2048개 픽셀. 그래서 해서 총 약 500만 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머신 비전에서는 이제 좀 설명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려면 영상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어렵고요.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두 말은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보는 영화도 사실은 각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출력돼서 동영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것 뿐이니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는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셔터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순간에 사진을 얻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인 스캔이라고 부르는 카메라인데요. 이번에는 점이 모여서 면이 아닌 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찬가지로 픽셀이라고 부르고 이 픽셀이 모여서 한 줄의 센서가 됩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는 한 번에 면을 촬영하지만 라인 스캔 카메라는 선을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이걸 누적시켜서 합쳐서 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설비의 진동에도 좀 예민해지고 모션 속도하고 동기도 맞춰야 되고 좀 번거로움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속도라던가 정밀도 때문입니다. 고속으로 대면적을 연속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주기적으로 맞춰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한 줄을 찍다 보니까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는 고해상도 모델을 가더라도 이제 가로 한 줄을 봤을 때는 픽셀 개수가 뭐 5,000개, 8,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뭐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라인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로 가게 되면 픽셀이 16,000개, 32,000개 이렇게 몇 배 높은 해상도도 가능합니다. 라인 스캔 카메라는 말 그대로 선이기 때문에 한 줄이고요. 예를 들어 8K 라인 스캔 카메라를 예로 들자면 8192개의 픽셀이 전체 픽셀 개수이고요. 조금 변형된 형태로 세로가 2픽셀이라던가 16픽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칙적인 센서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해상도를 구할 때 뭐 가로 세로를 곱해서 뭐 8K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 카메라는 8K라고 표기를 하고 저런 이제 2픽셀이나 16픽셀 같은 세로는 별도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는 에어리어와 라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FOV와 이제 이것들 설명을 드릴 건데 FOV랑 분해능 등의 좀 광학적인 개념을 렌즈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따로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 FOV나 해상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V는 필드 오브 뷰의 약자이고요.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 전체의 영역을 말합니다. 즉 센서가 이제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한 이미지에 들어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해능이라고 하면 한 픽셀이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쉽게 점이 보는 영역은 분해능, 그리고 면이 보는 영역은 FOV입니다. 이 분해능이 실제 검사할 때 필요한 정밀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분해능이 검사 정밀도와는 다른 개념인데 이걸 좀 초보자분들은 좀 혼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근데 그렇다고 뭐 딱 정해진 어떤 공식이나 이런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설명에서 다루지는 않고 이쪽은 렌즈 쪽이나 이런 광학 쪽에서 좀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점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니까 이 FOV를 분해능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필요한 점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개수의 총합이 바로 해상도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의 해상도가 왜 좋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고해상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웹캠이나 뭐 폴더폰 같이 옛날 핸드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찍어도 뭔가 요즘은 필터를 써서 오히려 저렇게 만드는데 사실 그 예전 시기에는 그냥 어떻게 찍어도 이제 뿌연 이미지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냥 대충 우리가 찍어도 얼굴에 모공 같은 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카메라의 해상도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온라인 우리가 머신비전 카메라 가지고 온라인을 하든 뭐 검사를 하든 흑과 백을 명확히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좌측의 이미지처럼 딱 경계가 나온다면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정밀 작업을 하려고 이제 이 선의 위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경계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계선의 위치를 픽셀들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게 된다면 좀 더 세밀한 점과 선으로 쪼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흑과 백의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해상도를 쓴다고 해도 위에 저 처음에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정확히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건 어렵고요. 최대한 근접할과 가기 위한 이제 방법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해상도 이미지도 사실 저기서 더 확대를 하고 더 쪼개게 되면 결국은 저해상도 이미지와 같은 라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메라 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해상도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라인 스캔하고 이제 에어리어 스캔 네. 이제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네. 보통 두 개로 나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라인 스캔을 쓸까 에어리어 스캔을 쓸까?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내가 적합한 카메라가 이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인 스캔 카메라가 가장 많이 쓰이던 시절은 사실 한참 핸드폰이나 이런 수요가 많았었던 네네. 디스플레이 시장이 가장 화랑이었던 시기였고요. 이때는 라인 스캔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대표적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TV를 하나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저 TV를 하나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커다란 원장 글라스를 그렇죠, 만들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각 사용하기 원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별로 이거를 쪼개서 그 하나의 원장에서 뭐 6장의 TV 패널이 나온다거나 네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 원장을 한 번에 검사를 한 다음에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 검사를 하면 굉장히 큰 몇 미터가 되는 네네. 이제 원장 글라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글라스 위에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일렬로 쭉 달아서 이 전면을 한 번에 스캔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효했었거든요. 뭐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에서도 뭐 배터리 팩의 표면을 한 번에 쭉 연속으로 흘려보내면서 스캔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리어 스캔은 주로 어떤 부분에 요새 아까 이제 PCB도 나오긴 했지만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사용이 됩니까? 지금 라인 스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메라든 아니면 대상체든 움직이면서 계속 찍어야 되는 뭐라고 하죠? 이게 뭐 강점도 될 수 있고 약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어리어 스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면을 촬영을 하다 네네. 보니까 뭐 가장 모든 어떤 공정을 하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라인먼트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어떤 검사를 할 때도 결국에는 위치를 먼저 보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위에 가서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상세한 검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면을 한 번에 촬영을 해야 이 얼라인에 대한 네. 정밀도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에어리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해상도가 필요한 정밀한 대상을 검사를 할 때 이제 라인 스캔을 곁들여서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네요. 대부분 사실 에어리어가 기본, 그 다음에 라인 스캔이 옵션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해상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5메가픽셀, 이제 25메가픽셀 그 카메라도 이제 해상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높은 카메라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라인 스캔 카메라,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동안은 5메가 정도가 뭐랄까 약간 표준 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해상도도 적당히 되면서 가격도 너무 높지 않은 그런 표준 해상도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점점 12메가, 25메가, 50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65메가라던가 150메가까지도 아직 근데 비용 차이가 이게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줘야 비용이 내려가는 법인데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 가격대가 있어서 좀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객의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올 테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카메라 이제 해상도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해상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카메라 이제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레이트란 그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영화 같은 영상물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영상 효과를 내기 위해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비전에서는 동영상이 아닌 연속적인 이미지 촬영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한 지점에서 어떤 조건을 빠르게 변경해 가면서 반복 촬영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두세 장의 복수 이미지를 빠르게 연속으로 촬영할 때입니다. 좀 간단히 얘기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대상체를 반복 촬영 시,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 촬영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1번의 예시입니다. 검사해야 하는 타겟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여러 파장을 사용하는 복잡한 조명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예시 그림을 보시면 각 LED들이 이제 각도에 따라 다른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겟을 FOV에 위치시키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조명을 점등 소등해서 여러 가지 조명 조건으로 이미지를 취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위치에서 한 타겟을 계속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빠른 프레임으로 카메라를 이용을 해야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3D 검사 같이 좀 복잡하고 정밀한 프로세싱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좀 더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상의 뭐 택타임이 매우 타이트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대상체를 FOV 내에 위치해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찍고 그 다음에 보내고 다음 타겟을 와서 정지시키고 하는 이 반복적인 시퀀스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이제 플라잉 비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럼 이 플라잉 비전을 쓸 때 고속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한 거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당 100장의 이미지를 취득하는 고속 카메라를 꼭 초당 100장의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플라잉 비전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초당 50개씩, 100개씩 타겟을 찍어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1초 내에 50개, 100개의 어떤 타겟이 지나간다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어부터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보통 사용을 안 하시고 대부분 초당 2개, 좀 많으면은 뭐 10개 이 정도 수준이 좀 현실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당 단 2장, 3장의 이미지를 취득할 때도 고속 프레임 레이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초에 2장을 천천히 한 장 찍을 수도 있지만 뭐 빠르게 딱딱 이렇게 찍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가 해당을 하고요. 고속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좀 짧다고 보셔도 되고 반대로 저속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좀 모호한데 불면 설명을 하자면 센서는 첫 번째 이미지를 완전히 다 취득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이미지를 취득하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단순히 이미지를 찍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리드아웃이라는 이미지 전송 시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아래 그림에서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구간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초당 이미지 100장을 찍을 수 있는 100프레임 레이트 카메라, 그리고 초당 이미지 20장을 찍을 수 있는 20프레임 레이트 카메라입니다. 100프레임의 역수는 이제 0.01초니까 10ms이고요. 20프레임의 역수는 0.05초로 해서 50ms입니다. 10ms, 50ms는 이 두 카메라가 최대 프레임으로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카메라는 100장, 두 번째 카메라는 뭐 20장 이렇게 최대 프레임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이미지 한 장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미지 찍는 시간은 사용자가 필요한 대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 주황색 표시된 전송 시간, 리드아웃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의 스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속 카메라는 좀 짧고 저속 카메라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10ms의 이미지를 찍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주황색이 짧고 이제 느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찍는 시간이 동일하지만 전송 시간 때문에 한 장을 취득하는 게 끝나는 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미지 2장을 빠르게 촬영할 때는 고속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속 카메라로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를 찍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를 찍으라고 명령을 내려도 카메라는 아직 첫 번째 이미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보다 늦게 두 번째 이미지를 찍는다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제 찍으라고 한 그 두 번째 명령을 아예 무시하고 세 번째 명령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플라잉 비전을 사용하더라도 초당 한 장 정도 찍거나 아니면 1초 내에 천천히 한 장 이렇게 이미지를 찍게 된다면 굳이 고속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미지를 찍고 나서 전송 시간이 되게 넉넉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한 장 한 장 정도 수준이면 말 그대로 한 장 한 장 총 2장이잖아요. 그럼 초당 2장 찍는 2프레임 카메라만 써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고객의 이제 니즈,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을 이제 현장에서 머신 비전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보셨을 텐데 이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고객의 어떤 현장에 어떤 것들을 검사하고 어떤 것들의 머신 비전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그럼 주로
이제 고속 프레임 레이트, 고속으로 이제 찍어야 된다라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3D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3D가 어떤 이렇게 한 번에 3D 센서로 쓱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3D를 얻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 조명 조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조명 채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명 조건을 계속해서 바꿔서 사용을 해서 뭐 백몇십 장의 이미지를 얻어서 그것을 합성을 해서 하나의 3D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의 프레임이 뭐 150프레임, 뭐 180프레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프레임을 다 사용을 해서 180장의 이미지로 단 한 영역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고속 프레임이 사실상 필수적이죠. 안 그러면은 이 공정상의 시간 자체가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사실 카메라가 한 영역이라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진짜 몇 센치 정도, 몇 밀리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한 장을 1초 안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데는 꼭 반드시 고속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고속 프레임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 라인업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저속을 먼저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면 이제 고속으로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카메라 이제 하나의 모델이 이제 저속과 고속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도 나옵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요. 센서 자체부터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센서 회사에서 센서를 발매할 때부터 자, 뭐 이건 오메가 카메라인데 이건 저속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중간 정도 돼. 이거는 고속이야. 이런 식으로 좀 같은 오메가에서도 이 센서 회사 입장에서 저가형, 고가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3D 쪽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3D 쪽에 대한 3D 부분에 대한 수요는 좀 어때요? 최근에? 최근에 좀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 돈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3D 센서들이 사실 뭐 10년 동안 엄청나게 혁신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온 건데 네. 예전에는 뭐 2천만 원짜리 센서다 그러면은 사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 센서도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설비를 투자하거나 생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3D 센서의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좀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부합이 되면서 이제 3D도 어느 정도 검토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기존에 이제 2D를 사용했던 그런 영역에서도 이제 3D를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리어 카메라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스 카메라 뜨듯이 추가로 이제 3D가 얹어지는 그런 형태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 그리고 이제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 노출 시간입니다. 네. 노출 시간은 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이미지 찍는 시간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노출 시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빛을 받아들이면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조명이 좀 충분하지 않은 실내라던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사진을 찍어보시면 우리가 이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도 평소보다 좀 사진이 좀 늦게 찍혀요. 그러니까 좀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뒤늦게 찰칵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찍히더라도 흔들려 있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아무 데서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환경에 따라서 설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때 노출 시간을 길게 늘려서 빛이 부족한 환경을 커버하는 겁니다. 물론 머신비전 카메라들도 이제 오토로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조건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경에 최적화된 설정 값을 찾고 그 값을 그대로 고정을 해서 시스템에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움직이는 대상체는 짧은 노출을 써서 촬영해야 되는데요. 긴 노출을 사용하게 되면 밝기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센서가 이제 빛을 받고 있는 동안 대상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 대한 빛이 그대로 센서에 다 누적이 돼서 우측 이미지처럼 잔상으로 남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앞에 프레임 레이트에서 설명드린 이제 플라잉 비전이 있었는데 이 플라잉 비전에서는 짧은 노출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무리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잔상이 생긴 이미지를 얻는다면 이 흑백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짧은 노출을 쓰는 게 뭐 진동이나 아니면 제어하시는 입장에서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플레임 비전을 안 쓰고 타겟을 가만히 세워두더라도 노출이 그냥 짧으면 저런 자잘한 주변 요소를 일단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노출이 길면 아까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출이 짧으면 반대로 이미지가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진 이미지의 광량을 다시 확보해서 어느 정도 노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광학계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먼저 충분한지, 그리고 렌즈가 충분히 밝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명의 출력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곧 이제 광학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의 흐름이나 아니면 택타임이 허용하는 내에서 좀 노출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너무 또 과한 노출 시간을 사용하면 과다 노출로 포화된 그냥 흰색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게 되겠죠. 좀 항상 그렇듯이 좀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랑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노출 시간 관련돼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노출 시간은 이제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컨설팅이나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많은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노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네. 이미지가 어두워지면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뭐 충분히 밝은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카메라가 바뀔 수도 있고 렌즈가 바뀔 수도 있고 조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걸 쓰면 좋겠지만 그렇죠. 비용도 어느 정도 맞아요. 적정선의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계를 제대로 이제 세팅이 됐는지,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노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노출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카메라 이제 인터페이스에 살펴볼 텐데, 인터페이스도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CXP라고 하는 코엑스프레스부터 해서 USB, 그리고 카메라 링크, 네. 그리고 저기 유럽 쪽에서는 또 ENVA 그거는 규격이라 가지고 그 규격을 따르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규격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되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인데,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이제 PC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뭐 DSLR이나 스마트폰은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 뭐 동영상들을 기기 자체의 메모리 카드에 바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근데 머신 비전 카메라는 이미지를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바로 PC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뭐 가공을 한다던가 검사를 한다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연결하는 방식 이 자체를 저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USB나 기가 이더넷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가 이더넷은 우리가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 흔히 사용하는 랜 케이블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링크나 코엑스프레스 같은 전문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외에도 좀 다양하게 인터페이스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같은 센서에 같은 해상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량,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죠.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머신 비전용 인터페이스인 카메라 링크나 코엑스프레스를 사용하면 더 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도 지원해서 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카메라도 계속해서 고해상도로 개발이 되고 더 곧 프레임의 카메라들이 개발이 되고 처리할 이미지 데이터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PC에는 프레임 그래버라고 부르는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보드를 이제 메인보드 PCI 슬롯에다가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프레임 그래버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단순히 받는 역할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탑재해서 이미지 수신에 필요한 그 PC 리소스 부담을 줄여주는 등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프레임 그래버는 다음에 좀 더 아예 따로 빼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랜 케이블을 아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기가 이더넷이랑 그리고 카메라 링크, 코엑스프레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SB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USB는 노트북에도 연결 가능하고 이 케이블 하나로 전원도 같이 들어가고요. 좀 간편한데 제약이 같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제한 드리기가 좀 어려운 편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머신 비전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카메라와 PC를 물리적인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USB 케이블은 길게 연장하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USB 메모리 같은 것도 사실 그냥 스틱을 바로 PC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지 이거 뭐 길게 연장을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PC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제 아주 소형 시스템이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이제 꾸리실 때 뭐 현미경 같은 걸 하나 놓으시고 카메라 위에 설치를 하시고 이 카메라 옆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이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아주 적합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사용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서 뭐 기가 이더넷으로 1차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 같은 사양 좀 선정의 한계가 좀 있다. 그럴 때는 카메라 링크나 코엑스프레스로 2차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고객이 이제 이 인터페이스로 해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고객사들도 이제 유저들,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저와 같이 베테랑이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느 정도 각 인터페이스들의 아주 기본적인 장단점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정을 해서 저한테 라인업을 정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원하시는 게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반대로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링크나 이제 코엑스프레스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레임 레이트 이제 어쨌든 이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양 그리고 그 케이블의 길이 이런 것들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건가요? 사실 프레임 그래버를 사용을 하면서 그 얻는 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가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 케이블 이런 인터넷선을 사용을 하는데 기가 이더넷이나 USB 같은 경우는 머신 비전을 위한 산업용 카메라를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산업용에서는 단 하나의 이미지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눌렀는데 안 찍혔어요. 다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누락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누락 있을 경우에는 즉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링크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길게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프레임 그래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프레임 그래버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하는 점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은 이제 그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룹이나 단체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건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들이에요? 주로? 계속해서 지금 일단 저 기본 골자는 기가 이더넷, 카메라 링크, 뭐 CXP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고요. 이 상태에서 각 인터페이스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다음 버전이라고 해야 되죠. 다음 버전이나 뭐 예를 들면 CXP도 1.0에서 지금 이제 2.0으로 넘어가 있고 기가 이더넷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1G에서 이제 5G, 10G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사양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대신에 밴드위스를 넓혀서 넘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카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해상도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려면 폭넓은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 카메라 현재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노출 시간,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 알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본은 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카메라 사양을 한번 선정해보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를 하셨죠? 네. 우리가 머신 비전을 도입하면서 하드웨어 중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카메라 선정이고요. 머신 비전에는 카메라 외에도 렌즈, 조명, 크레인 그래버, 필터 등 좀 고려할 것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먼저 선정해서 베이스를 잡고요. 거기서 하나씩 맞춰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와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 카메라 해상도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필요한 해상도에 적합한 카메라군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방식은 어떤지, 구동 환경은 어떤지에 따라서 뭐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정하시면 내가 필요한 카메라 사양이 어느 정도 추려지실 겁니다. 최종 추려진 후보군에서 뭐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뭐 가성비 좋은 모델이 나오겠죠. 이후에 카메라의 센서에 맞춰서 렌즈를 선정을 하시고 카메라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레임 그래버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광원을 마지막으로 선정하는 정도의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임의로 사양을 한번 선정해 보는 시간인데요. 300mm 원형 웨이퍼를 100미크론 분해능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웨이퍼를 정지한 상태에서 1초 안에 30가지 각기 다른 조명 조건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한데 같이 계산해 보기에 적당한 사양으로 뽑아봤습니다. FOB 나누기 분해능을 하면 필요한 해상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300mm 나누기 100미크론을 하는데 FOB와 분해능의 단위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줬고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옛날 TV나 LCD 모니터처럼 그 센서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4:3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카메라 센서들의 실제 크기를 지금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4:3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형이나 정사각형 대상체를 봐야 한다면 센서의 짧은 쪽, 그러니까 단축인 세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픽셀이 위에서 지금 3000개로 계산이 됐죠. 그럼 단축, 그러니까 세로 해상도가 3000인 카메라를 봐야 하는데요. 그럼 3000 곱하기 3000 해서 가장 이상적인 해상도는 900만 화소인데 이 9메가 카메라는 추천할 만한 모델이 라인업에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대부분 비율이 4:3이라고 했듯이 세로가 3000이라면 장축인 가로는 4000인 카메라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럼 4000 곱하기 3000인 1200만 화소, 즉 12메가 카메라 사양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12메가 기그의 카메라를 보자면 초당 프레임이 9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최소 30프레임이 필요하니까 프레임 그래버 타입의 고속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를 봐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센텍의 STC SPB123 BPCL이라는 모델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카메라 사양을 이제 선정하는 한 예시를 이제 들어봤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카메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어떤 문의나 요청을 받으면은 이 동일한 로직을 통해서 제 동료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동일한 로직을 통해서 카메라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렌즈와 조명이 순서대로 다 붙어서 한 가지 토탈된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 요구치에 맞는 사양을 정확하게 저희가 못 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한계로 이거보단 조금 못 미치는 사양이다. 혹은 조금 넘치지만 이게 가장 가성비나 이게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카메라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인 이제 그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하죠. 패키지 자체를 이제 원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턴키 베이스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어쨌든 카메라 같은 어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들어가는 물건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빛을 투과하는 이런 렌즈 조명 같은 광학계 이제 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비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저 들어간 광학계들을 전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컴포넌트가 구분이 돼 있다 보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번거롭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저는 렌즈만 팔았는데 유저 쪽에서 뭐가 안 돼서 들어가 보면 저희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좀 난감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탈 턴키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대신에 이 비전에 들어간 문제점은 저희 기술팀이나 저희 영업팀에서 온전히 다 100%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요거는 좀 이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이제 턴키 솔루션을 납품하기까지 고객의 이제 요구 사항이 있어서 납품하기까지 보통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요? 기간은 사실 능숙하게 광학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컴포넌트 회사라면 사실 저런 사양을 꾸리는 데는 사실 오래 걸리진 않죠, 저거. 사실 수분 정도면 되고요. 어차피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간단한 계산 몇 번이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금방 되고 이제 아까 그 선정 단계에서 조명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보시는 대상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광량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출력이겠죠. 어느 정도의 출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명의 색상이라던가 이런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테스트를 해야 되지 이걸 저희가 계산기로 해서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제한을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샘플을 저희 쪽으로 주셔서 저희 쪽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광학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장이 이제 A, B, C, D 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표는 어떤 스펙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스펙은 왜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양서의 예시이고요. 네네. 이제 뭐 매뉴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다운을 직접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하면 이게 좀 막연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이 아무 카메라나 사양서를 하나 받아서 보시면 좀 숫자랑 글자가 너무 많고 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좀 이 중에서 사실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할지 대충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강의는 아니지만 이 발표를 보고 쉬시고 나시면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면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오늘.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등등 예,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이제 웨비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카메라를 했지만 어쨌든 이 광학계 전체를 꾸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와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도 순서대로 다 한번 이 발표를 웨비나를 들어보시고 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면서도 좀 애매하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저 특정 모델을 아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화인스택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신비전 시스템은 이제 품질 관리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그리고 뭐 안정성 향상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의 핵심, 오늘 이제 설명해드린 머신비전 카메라가 이제 핵심이죠. 네, 오늘 화이스텍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가 이 머신비전 카메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랍니다. 네, 최원석 과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9월 그리고 이제 10월에 진행 예정인 화이스텍과 함께하는 웨비나 2탄 그리고 3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